감사합니다. 대출학교 남상수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6월 17일 날 새로운 또 부동산 정책이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출 관점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먼저 공문 보도자료 전체를 보시려면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 그 국토부 사이트나 아니면 금융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모든 자료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일단은 거의 대출에 대한 걸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같은 경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센 게 나왔죠. 강남구의 청담, 삼성, 대치, 잠실동, 송파구에 있는 잠실동까지 해서 6월 23일부터 1년간 동안에는 모든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겼다 그러면 토지 가격의 30% 상당에 대한 벌금형에 처하거나 혹은 2년 이내의 징역이 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거래를 할 때는 2년 동안 실거주하는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년 6월 23일부터 실행됐던 거라서 그 전에 거래가 엄청 많이 됐다라고 해요. 잠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앞으로는 6월 23일부터 21년 6월 22일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거래를 할 때 꼭 내 땅이지만 혹은 내 건물이지만 허가를 받아야지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점적인 것만 몇 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규제지역, 그러니까 규제지역을 하면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 여기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전입 조건이 강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주택자다 그러면 규제지역 내에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받았다 그러면 6개월 내에 전입을 하셔야 돼요. 전입을 하셔야 되고, 기존에는 1년 이내에 전입해야 되는데 이게 6개월로 단축이 된 거예요. 6개월로 단축이 됐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여기서 얘기하는 주택담보대출이란 신규 매입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에요. 신규 매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로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1년 이내의 처분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6개월 이내 전입 및 처분 조건으로 변경이 됐고, 만약에 이게 새로운 주택을 그러니까 새로 매수하는 주택이 있잖아요. 그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았다 그러면 하실 필요는 빨리 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1년 이내였지만 지금은 6개월 이내 전입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상품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실거주 요건이 딱히 없었는데 지금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조건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무주택자랑 1주택자 같은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전입하셔야 된다 했잖아요. 요 조건은 언제부터 해당되냐면 20년 7월 1일 이전 계약건까지는 종전 규정을 따르고 20년 7월 1일 이후부터 계약한 것부터 변경된 걸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더 강화됐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저희가 보통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 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이 세 군데에서 한 가지에서 보증서를 발행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는 형태예요. 물론 전세권 설정 이런 다른 형태의 전세자금 대출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하는 거는 보증사에서 보증을 끊어서 대출이 나가는 형태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증서가 발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대출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조금 금리가 더 높은 대출을 쓰실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금융공사나 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이 세 개 상품 안에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상품은 은행 상품이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됐고, 내가 무주택이었는데 1주택을 시가 9억 원 이상은 추가하는 거를 매수를 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변경된 게 뭐냐면 투기과열지구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아파트,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를 매수하게 되면 이 전세자금 대출도 여전히 회수하는 걸로 조건이 하나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또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빠졌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빠졌고 그 다음에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게 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회수하는 규정이 더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직 시행일은 결정되진 않았지만 지금이 7월, 8월 이내에 사이에 아마 시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시행일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금액이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가가 된 게 또 1주택자는 2억 원 이상을 못 받게 해놨어요. 근데 대신에 2억 원 이상이 도시보증공사만 그렇고, 어차피 준택금융공사는 2억 원이거든요. 최대 한도 받을 수 있는 게 2억 원, 4억 원이었는데 2억 원으로 줄인 거고, 도시보증공사는. 서울보증보험은 아직까지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발표된 걸로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원래 2억 원이었으니까 2억 2천이었으니까 요건 빼고요. 그 다음에 도시보증공사가 원래 수도권 같은 경우 4억 원까지 대출이 됐었는데 이거를 1주택자다 그러면 2억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못 받게끔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 나온 게 센 거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확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지역, 여기가 다 규제지역이죠. 규제지역 내에 모든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로 변경이 됐어요. 이거 시행일은 20년 9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거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그냥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할 거다, 제출할 거다라는 거를 제출하시는 거고, 증빙 자료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어떻게 썼다는 거, 그거를 예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대출 얼마 받았고, 세입자 얼마 해서, 통장에 있는 거 얼마 해서 잔금을 다 치르겠다라는 계획서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뒷받침해서 어떻게 내가 잔금이 얼마였고 그 다음에 세입자 보증금 전세계약서를 보여주고 이런 사항을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을 거래했을 때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20년 9월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에 대해서 모든 거래가 있을 때는 20년 9월부터 똑같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센 거는 저는 이거 같아요. 아마 보통 저희가 개인 있고 법인이 있으면 어떤 그 주체가 달라지면 6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공제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법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개다 그러면 6억씩 담아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법인으로 되면 법인으로 되어 있는 물건은 6억 원 기본 공제 주는 걸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좀 의견이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이게 시행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일단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계산하시고,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인이 기본공제 6억 원 폐지가 됐다라고 하면, 대략 정도로 종합부동산세가 어느 정도 나오냐, 저 담당 세무사님이, 회계사님이 이런 또 강의를 또 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유명한 책 저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계산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런 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거 보시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금 참, 네. 그 다음에 법인이 신규 주택 한 거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되는 걸로 변경이 됐고요. 또 보통 법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 법인세는 내는 거고, 추가 과세 개념으로, 양도세 개념으로 10% 내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10%가 20%로 변경이 돼요.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20%라고 변경이 됐다라고 하니까 30%일 줄 알았는데 적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10%보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그건 저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좋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세율, 추가과세는 20%로 인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행시기는 21년 1월 1일부터 양도부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법인세랑 추가과세 내는 거 있잖아요. 추가과세 내는 건 법인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런 건 또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했을 때, 재건축을 들고 있으면 저희가 주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2년 동안 실거주하는 요건으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20년 12월부터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분부터 그때부터 사업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됐다 그러면 요건 2년 동안 실거주하실 의무는 없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재건축, 리모델링 요거는 빠져 있어요. 리모델링 같은 거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랑 저것도 빠져 있어요. 재개발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규제를 집을 쭉 보면 뭐 여러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정 대상 지역이랑 특유 가열 지역도 변경이 됐어요. 기존에는 뭐 추가된 지역이 특유 가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거든요. 특유 가열 지역에 추가된 게 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인천의 연수, 화성, 서구, 지방 같은 경우는 대전, 동, 중, 서, 유성구 여기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물론 일부 지역 제외한 경우도 있지만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강화, 옹진구 빼고 전 지역, 그 다음에 대전, 청주, 청주 같은 경우에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표는 다시 한번 왼쪽에 보면 보이실 텐데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 규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투자처가 더 이상 없냐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참 다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수도권, 제가 좀 전에 마지막에 설명드린 게 재건축 제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재건축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지 그런 제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12월 이전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 거는 다 가능하다. 그리고 특유과열지구까지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수도권에는 이 제한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거니까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은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이 또 있고, 어떤 거는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으니까 월세 살면서 갭 투자하는 건 상관없다. 그리고 또 전세 살면서 조정 대상 지역은 해당이 안 되니까 조정 대상 지역 갭 투자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특유과열 지구 내 아파트에 대한 대충 규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세대나 오피스텔 요거는
적용이 안 되니까 거기로 또 투자를 해도 된다는 얘기도 계시고,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에서도 뭐 김포, 파주 이런 데는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거기는 또 이제 투자처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세세한 규정도 따져보지만 큰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발표가 나왔을 때 부동산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이제 금지가 됐잖아요. 금지가 됐는데 이거를 그러면 앞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규제 지역 내에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규제 지역 내에서는 저는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비규제 지역 내에서는 부동산 임대 매매 사업자 말고 다른 업종의 사업자도 주택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향후에는 금융사에서 대출이 많이 이렇게 쪼이게 되면 그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부동산 임대 매매 사업자가 이제 7월 1일부터 금지가 대출이 정지가 되니까 저는 잔금이 9월인데 혹은 10월인데 이건 대출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그 규정집에 보면 7월 1일 이전까지 전세 등록을 완료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잔금 할 때는 한 달 전에 보통 자설을 하기 때문에 전산 등록이 안 돼요. 그 전에는 뭐 그런 분들은 대출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정확한 건 규제가 다시 한번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세부 규정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뭐 8.2 대책이나 9.13 대책 이런 것들 봤을 때 종전 규정들은 다 적용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지 않은 이상은 종전 규정까지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시겠지만 그거는 또 그때 당시에 다른 방법이 더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규제대로 그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20년 6월 17일 나온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혹시나 앞으로 또 다시 한번 규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행정제도 편으로 나오게 되면 상세 규정으로 해서 시행일 같은 게 나오면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